지금의 어떤 현상만 가지고 이번 장이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관찰을 하는 시간인 것 같고, 제 표현으로는 시장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조정은 받았지만 전체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럼 과연 이번 수급에서 매도를 나왔던 포지션들이 AI 캐펙스가 끝났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매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포지션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냐. 그러니까 이게 롱숏을 갖고 있던 롱숏 페어를 풀었다가 다시 또 특정 섹터를 이제 롱 매수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결국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레버리지 사태를 겪으면서 가격적으로 좋아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까지 싸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아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들을 하실 텐데, 그저 바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50% 올라가는 시장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그 비반도체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 모아 가실 수도 있겠죠. 지금 주목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업종을 학습하고 있지 않으면 이 업종이 주도 섹터가 올 때 그 기회는 저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안 해놓은 섹터가 나한테 기회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부의 대상이 되는 섹터는 뭐가 있다고 보시고, 혹시 코스닥도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코스닥도 당연히 공부의 대상이 되는 정도 가격까지 내려와 있고요. 공부를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또 마냥 마음을 놓기에는 쉽지 않고, 또 개인의 어떤 매매 동향을 봐도 지금은 좀 불안 속에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 하락의 시작인지 지나가는 조정이었을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다 같은 고민들이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냐 아니면 뭔가 거쳐가는 과정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 벌어진 현상만 저희가 놓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MDD라고 해서 고점 대비 이제 하락폭이 얼마나 되는 수치를 나타낼 때부터 MDD라는 수치를 많이 표현을 쓰는데, 일단 코스피가 지금 대략 고점 기준으로 한 20% 정도의 조정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0% 정도 조정이 나왔던 사례가 3월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3월 달에 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20% 정도의 이제 하락장이 진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도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금리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 뭔가 좀 장이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3월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일단 해결이 되면서 이제 걱정됐던 지표들이 정상화가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다시 이제 신고가를 쓰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그럼 이제 요번에 요 하락이 이제 3월 달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이게 사실은 지금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락된 거는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라는 주식이 있고, 국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9,000포인트 코스피를 열었던 이제 주도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이제 크게 이번 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게 이제 메타라는 이제 플랫폼 업체에서 데이터 센터를 기존에 투자해 놨던 거를 다른 업체한테 이제 임대해 줄 거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면 앞으로 메타는 컴퓨팅 파워가 남으니까 더 이상 캐펙스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 캐펙스 투자의 경쟁자가 하나 사라진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캐펙스를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캐펙스를 덜 한다고 하면 결국은 메모리 칩을 살려는 수요가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어떤 생각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AI 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 센터로 인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논란들이 지난 2년 정도 동안 몇 차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초창기 때 딥시크라는 중국 AI가 나타났을 때 중국이 이렇게 싼 가격으로 AI를 만드니까 더 이상 엔비디아의 GPU는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상당히 크게 하락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AI 고점론이 한 번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값싼 AI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사용량이 훨씬 늘어나게 됐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이제 이 AI 업체들의 퍼포먼스가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성능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수요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됐었고요. 또 한 번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이제 뭐 기억하실 구글의 터보 컨트롤하는 기술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이것도 뭔가 메모리의 수요를 줄이는 이슈인 것 같아라고 시장이 해석하면 조정을 받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메모리가 효율적이 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더 많은 사용처가 확장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AI 컴퓨팅 파워의 수요를 어느 정도가 될지를 계속 의문을 던지면서 여태까지 이번 장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3월 정도의 조정이 일단 우리가 한 차례 겪었던 조정의 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현상만 가지고 이번 장이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관찰을 하는 시간인 것 같고 제 표현으로는 시장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 해답의 정답은 과연 메타가 이야기한 그 컴퓨팅 파워의 일부를 남에게 임대해 준다는 게 과연 이 업체가 앞으로 AI 캐펙스를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더 하겠다는 건지 결국은 플랫폼 업체들이 답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건 아마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메타가 이제 캐나다에 대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금액의 규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메타가 과연 기존에 있었던 구형 데이터 센터들을 임대하려고 하는 행위가 과연 이 회사가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줄인다라는 뉘앙스는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시장은 질문을 던졌고 이제 투자자들이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는 AI 어떤 투자는 조금 더 갈 길이 남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거에 대한 분기점들이 빠르면 7월 22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글을 포함한 플랫폼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미국에 시작이 될 텐데 아마 그때부터 발표되는 업체들의 향후 전망에서 캐펙스의 흐름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뭔가 터보 퀀트나 딥시크 같이 지나가는 이슈가 될지 아니면 정말 뭔가 캐펙스에 대한 축소가 벌어지는구나라고 할지 그래서 다들 지금 아마 투자자들 제일 관심 있는 이벤트는 22일 날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눈치 보기가 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만 정리를 좀 하자면 앞으로 뭔가 반도체와 그에 따른 주가의 향방은 지금은 하나하나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늠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좀 확실시되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7월 21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뭔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약세장이라고 느끼지만 다우존스는 고점에서 1% 빠졌고 S&P는 1.8% 빠졌고요. 나스닥도 4% 빠졌거든요. 주식하면서 그 정도를 갖고 약세장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약세장은 없죠.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우리가 이제 수급이라는 이슈를 갖고 오면서 또 메모리가 너무 많으니까 약세장처럼 느끼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제 수급이 풀리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지점장님은 그런 차원에서 혹시 고객들한테 어떻게 요즘은 의사소통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MC님이 지적 주신 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가장 좀 확실한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업체들을 숏을 치고 그들이 이제 돈을 조달해서 구매를 하는 메모리 반도체 칩을 롱을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마이크론 실적과 삼성전자 실적을 계기로 해서 제가 느낄 때는 롱숏의 페어가 풀린다는 느낌이 좀 일단은 우선적으로 강하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숏을 쳤던 하이퍼스케일러 주식들은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반대쪽에 있는 이제 롱으로 잡았던 메모리도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영향이 말씀 주신 대로 나스닥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들도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조정은 받았지만 전체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거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메모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폭으로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같은 질문인 거죠. 그럼 과연 이번 수급에서 매도를 나왔던 포지션들이 어떤 이 AI 캐펙스가 끝났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매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포지션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냐. 그러니까 이게 롱숏을 갖고 있던 롱숏 페어를 풀었다가 다시 또 특정 섹터를 이제 롱 매수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AI 캠팩스의 어떤 그 신뢰도의 훼손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수급적인 요인이 좀 분명히 가미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언제든지 손바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속적인 관찰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어쨌든 오늘이 7월 9일인데 7월 21일까지는 그럼 이런 변동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답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21일에 나온다면 그 사이에는 저희가 앞서 말한 이제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수급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한국 그 증시에서 수급상의 가장 큰 문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가 상장하면서 사실 기존에 이제 그 투자업계에서 이야기됐던 모든 어떤 상식적인 패턴들이 다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이제 수급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증시가 건전한 증시라고 하면 어떤 주식이 상승한다고 해서 다른 주식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보통 상승장에서 일반적인 패턴은 주도주가 좀 많이 가고 소외되어 있던 게 조금 덜 가고 다시 주도주가 조금 한 칸 더 가고 소외된 주식이 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어쨌든 각자의 체력에 맞는 주가 상승률을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상승장에서 봤었던 이제 전형적인 경험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특정 어떤 주식이죠. 이 주식 ETF에 너무 수급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다른 거를 팔아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급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팔았던 그 종목들이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면 뭐 실적상으로나 뭐 밸류에이션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차별 매도에 가까운 이 패턴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향후 어떤 식으로 좀 정책적으로든 시장에서 관리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해답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런 측면이고, 그럼 과연 그렇게 이제 다른 종목을 팔아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넘어간 어떤 그 투자 행위의 결과가 과연 여태까지 봤을 때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았냐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결과상으로는 뭐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이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한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 구간이라는 보도들이 며칠 만에 그렇게 됐죠. 며칠 네.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 사이에 물론 뭐 이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누리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 부작용을 일으켰던 거에 비해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어떤 투자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성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어서 수급상으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향후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어떤 이 참여 주체들의 좀 뭐 논의나 해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게 없는 한은 지금 같은 상황이 좀 21일까지는 반복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일단은 그 시장에서 이미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어떤 이 투자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하다는 논의들이 있고, 실제 이제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는 좀 풀릴 수 있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결국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쁜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주식을 나쁜 가격에 살 수도 있는데, 모든 교과서나 뭐 어떤 구루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투자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면 어쨌든 이게 나의 어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뭐 코스닥을 포함해서 코스피의 다른 종목들도 역으로 생각하면 요번 이 레버리지 사태를 겪으면서 가격적으로 좋아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까지 싸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아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들을 하실 텐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아무리 어떤 매력적인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좋은 가격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그 가격 하락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는 여전히 스마트머니라는 어떤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투자를 했던 어떤 시장의 자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적 매력을 포함해서 A라는 상품보다 B라는 상품을 샀을 때 내가 더 기대수익이 높다고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자금은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측으로는 좀 그 정책 당국에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뭔가 좀 대안이 하나 나오는 게 좀 시작된 게 좀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개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뭐 ETF로도 들어왔지만 최근에 반도체주 그리고 반도체 투탑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그동안은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면 멱살 잡고 이제 개인이 끌어가는 장세였는데 확실히 이제 최근 들어 매매 동향 보고 특히 오늘 보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방어할 여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공포나 불안도도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개인의 최근 매매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뭐 어떤 그 개인 투자자의 일면일면을 뭐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언이라고 네, 제가 뭐 그거를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평가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네. 입장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 거야. 국민연금도 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언론을 그 장악하고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다 뭔가 팔 거야. 그러니까 팔 거야 시리즈들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외국인이 연초부터 계속 팔았으니까 연말까지 계속 팔지 않을까.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한도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꽉 차서 연금도 팔지 않을까. 근데 개인의 예탁금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제 누가 주식을 사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들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최근의 수급들을 좀 뭐 면밀히 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일단 지수가 8,000 이하로 밀리면서 연기금의 매도는 멈췄습니다. 네. 멈췄고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이제 좀 뭐 대규모로 매수하는 날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어떤 연기금의 풀로 놓고 봤을 때 8,200 이하 지수에서는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에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 보도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지수대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이것도 이제 가격들이 소화되면서 현재 기준에서는 국민연금의 어떤 기계적인 매도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외국인의 이제 매도 같은 경우도 거의 아마 6월 들어서 한 2, 3거래 빼고는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매일 매도를 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추정으로 시장에서는 반기 리밸런싱이라는 어떤 이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들이 있었는데, 실제 정확하게 6월 30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외인 수급이 아마 어제 기준으로 조금씩 이제 좀 바뀌는 모습이 보이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6월보다는 이제 좀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고 뭐 가끔 이제 사는 날도 나타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었지만 이게 반기 기준으로 어떤 특정 물량을 그 지수 기준으로 맞춰야 될 때 여기에서 이제 운용하고 있는 운용력을 그 기계적으로 맞춰야 되는 비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6월달에 진행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7월에는 동일 비중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더 기계적으로 맞출 매물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거의 2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전자닉스 내지는 한국 비중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라는 특히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관 주체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 매도나 기계적인 매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참 지수가 막 급하게 올라가도 9,000 영역, 그 이후에 만약에 진짜 이번에 조정 없이 한 번에 10,000 이상 포인트가 갔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든 연금이든 정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어떤 그 매도가 나와서 했던 상황이겠지만 현재 지수대에서는 사실 기계적으로 팔 주체들은 그냥 제가 체크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가격적인 조정이 해결해 주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그 스마트 머니가 있어서 뭐 싸진 주식을 사고 이렇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하고 비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막 엇갈리고 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막 네. 시장에서 막 맞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점장님은 만약에 고객이 딱 오셔가지고 자금을 맡기면서 어떻게 조언을 받으려고 하면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 분분한 의견 중에서. 저는 이제 그 고객들 오시면은 가장 같이 많이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이번 상승장이 어쨌든 지수 2,500부터 시작해서 9,000포인트를 갔다가 이제 조정받아서 7,000 초중반대에 와 있는데 어쨌든 7,000을 가정하더라도 3배 이상의 상승이 있었던 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MC 위원님도 시장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의 상승장은 사실 저는 일하면서 처음 겪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상승장을 경험하면서 과거 사례나 이제 정말 초창기의 선배님들 뭐 이런 분들의 글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사례들이 뭐 한 30년간에 보면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이라고 불리는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 이제 초중 중후반에 3, 4, 5, 6, 7년이 맞습니다. 네. 무시무시했습니다. 중국이 브릭스라고 불리우는 신흥국이 투자를 하면서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케이스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세 가지 상승장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정도의 어떤 대세 상승장에는 이 상승을 대변하는 사회적 현상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이 는다고 해서 혹은 단순히 경기 사이클이 좋아진다고 해서 3배 정도 나는 사이클의 상승이 벌어지진 않거든요. 보통 경기 사이클의 반등은 뭐 많으면 2배 정도, 네. 기간으로는 뭐 6개월에서 뭐 길면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보통 3년 주기를 놓고서 경기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의 상승장은 이 경기 사이클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상승장에도 분명히 80년대 후반의 3조 호황이라든가 혹은 브릭스 시대의 어떤 버금가는 시대 정신이 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고, 그러면 이제 이번 장의 시대 정신은 뭐냐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AI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대규모의 어떤 그 AGI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의 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을 포함해서 뭐 일본, 대만, 한국의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런 대세 상승장을 분석해 봤을 때 언제 그러면 이 장이 끝나게 될 것이고 또 과거처럼 닷컴 버블 때 같이 어떤 타이밍에 버블이 발생하고 어떻게 이제 버블이 꺼질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좀 가장 큰 궁금증들이 하나일 텐데, 근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시대 정신이 훼손됐냐는 측면에서는 아직 저는 시대 정신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AI가 끝하고는 아주 멀었다, 뭐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닷컴 때도 뭔가 이제 이것이 다 끝까지 퍼져가고 3조 호황 때나 브릭스 때도 어떤 그 선진국에 있던 어떤 제조업들이 신흥국으로 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캐펙스들이 벌어졌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약간 이런 미스매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가 쓰고 있는 AI와 이 대규모의 캐펙스를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생각하는 AI가 좀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것들을 유료로 쓰지만 실제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외에 일반적인 모임이나 조금 뭐 젊은 세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이 중에서 유료로 LLM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네.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수치보다는 생각보다는 아직도 무료 버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검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라는 거는 텍스트 기반의 검색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게 맞는데, 과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를 감행한다고 하면 이거는 과잉 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휴대폰 사이클에서 한번 겪었지만 이게 핸드폰이 처음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제가 처음에 썼던 휴대폰은 정확하게 2D 데이터였거든요. 문자를 주고받고 이모티콘이라는 걸 주고받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한 20년 정도 저의 휴대폰 사용사를 쭉 훑어보면 텍스트 기반에서 2D 사진 이미지를 쓰기 시작했고 3D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 동영상을 이제 심지어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이 데이터가 텍스트에서 2D, 3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량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AGI를 달성하고자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모두 피지컬 AI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로봇이라는 어떤 디바이스가 인간이 하고 있는 생산 행위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걸 가정하고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들,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뭐 저도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그 단계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텍스트 기반의 검색하는 AI가 과연 AI 수요가 끝났다라고 언급할 만한 단계인가? 어떤 과거의 닷컴이 됐던 정보통신혁명이든 소위 우리가 이 혁명이라고 붙였던 어떤 산업의 이 역사에서 이 정도의 이 텍스트 기반 정도의 수요를 쓰는 거 가지고서 수요가 꺾였다고 하면 애초에 이건 혁명이 아니고 그냥 기술의 개선인 거죠, 그냥.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번 장의 시대 정신을 어떤 AI 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AI 혁명이 훼손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AI 혁명으로 가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혹은 그 과정에서 조금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는 이 혁명으로 가는 길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지점장님은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권하시겠네요.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네. 우리나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54에 뭐 한 60 좀 넘거든요. 다른 네. 것까지 합치면 한 원래 시장의 비중보다 더 많이 반도체를 사라고 얘기를 하시고 더 적은 비중으로 비반도체를 사라고 아마 권하실 것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을 어떤 우리가 이제 아웃퍼폼 개념, 그러니까 그렇죠. 이긴다는 개념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말씀 주신 대로 적어도 우리가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그 밸류 체인에 조금 더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클적으로는 이 주식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AI와는 좀 상관이 없지만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요즘 저희 업계 표현으로 거의 널브러져 있다라고 표현되는 주식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이 AI와에 관련된 주식들을 이제 들고 가면서 네. 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한 스터디가 지금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내년에도 상당히 뭔가 시장에는 기회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일변도는 좋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해도 될까요? 말씀하신 거? 근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반도체보다는 반도체나 AI 포트 비중은 더 높은 게 조금 더 지금 시장과 어울리는 네.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매력이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주식이나 어떤 산업이 뭐 결국은 어느 순간에 또 뭔가 주도 섹터 교체나 혹은 이 뭐 순환매라는 장세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사람이 타이밍이 오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손이 나가는 속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위원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리 싼 거 알고 좋은 주식인 거 알아도 막상 이 주식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때는 초기에 한 50% 정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저 바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50% 올라가는 시장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보면 확실히 그래도 내가 한번 이 업종이나 종목을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훑어보고 그래도 내가 이 안에서 만약에 내가 이 섹터를 뭐 소비주를 산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소비주 턴이 온다고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종목을 좀 사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와 소비주 싼데 그냥 이렇게 입고 하시는 투자자는 초기 턴어라운드 반등장에서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그 비반도체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뭐 지금 당장 이 주식들은 뭐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 모아 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 주목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업종을 학습하고 있지 않으면 이 업종이 주도 섹터가 올 때 그 기회는 저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안 해놓은 섹터가 나한테 기회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시대 정신은 현재 들고 가면서 내가 언제까지 함께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섹터인 것 같아요. 반도체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 있는 그 지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부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서 적어도 이 업종 내에서의 좀 뭐 탑픽, 세컨픽 정도는 내가 하나 정도씩은 만약에 소비재가 돈다면 이런 걸 사야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확신 정도는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공부라고 치자면 사실은 주독 섹터에 대한 공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삼전 닉스 이야기 좀 더 이어가서 특히 닉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당장 꼬뿔꼬뿔님도 ADR 때문에 요즘에 가격 낮추려고 본주 누르는 게 맞다라고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ADR 상장을 앞두고 시장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엇갈리고 또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지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영향과 그 영향이 미칠 기간이라던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AR이라는 어떤 뭐 일종의 대상이죠.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ADR은 사실 본주와 같이 가는 게 기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ADR 이벤트 자체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보통의 유상증자라고 하면 자본 조달 이슈인데 유상증자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유상증자 가격만큼 희석이 발생하면서 보통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주주 대상의 유증일 경우에는 보통 시장이 악재로 생각을 하고 3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 3자 배정을 누구한테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ADR이라는 일종의 3자 배정은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증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에서 좋아하는 자금의 성격이죠. 그런 면에서는 ADR은 저는 뭐 그 시장에 이론적으로는 굳이 ADR 상장 자체가 영향을 줄 이유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된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뭐 본주를 지금 미리 빼뜨려가지고 ADR 상장가를 낮추어서 싸게 가져가려 한다든가. 종가 보시면서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네, 네. 많이 그러면 그냥 해주시고.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보면 항상 음모론은 항상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음모론을 되게 좋아하고 저도 그런 음모론들을 많이 솔깃하게 듣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사실 ADR이 이제 상장이 되면 밝혀질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ADR 상장 가격을 낮추려고 일부러 외국이 누른 게 맞다고 하면 ADR 상장 이후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계속 리밸런싱을 하던 과정이었으면 ADR 상장하고도 팔 거기 때문에 그 진위는 뭐 조만간 뭐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ADR이 이제 나타난 효과를 봤을 때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닉스 회사도 마찬가지고 투자하는 주주들의 가장 공통된 질문이 도대체 왜 전자닉스가 돈은 더 잘 버는데 마이크론보다 멀티플이 싼 거냐.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론이 10배인데 왜 전자닉스는 대여섯 배냐. 지금은 더 내려갔지만 그랬을 때 항상 이제 시장의 답은 미국이라는 환경이 훨씬 유동성이 풍부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멀티플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유동성과 많은 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거는 미국의 평균 PR과 한국의 평균 PR이 다르다는 논리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TSMC라는 기업이 과거에 대만에만 상장돼 있을 때와 이제 ADR 상장한 이후에 이제 멀티플이 상승했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한국에 상장돼 있고 마이크론은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똑같이 둘 다 미국에 상장돼 있다고 하면 사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할인받을 이유가 정말 한 개도 없거든요. 예. 오히려 할증을 받으면 할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ADR의 상장을 통해서 어쨌든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는 것 같고 저도 충분히 합리적인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공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공부의 대상이 되는 섹터는 뭐가 있다고 보시고 네네. 혹시 코스닥도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사실 코스닥도 당연히 공부의 대상이 되는 정도 가격까지 내려와 있고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뭐 거의 100% 이상 갔다가 지금 빠져서 한 7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코스닥은 연간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코스피 기업들의 어떤 이익의 질이 훨씬 좋다는 거는 뭐 맞을 수 있지만 이 코스닥 내에서도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충분한 가격 매력을 갖추고 있는데 단지 코스닥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같이 이제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뭐 공부의 대상에서는 지수의 소속이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가격 메리트가 생겨져 있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동안 상대적으로 투자 받아서 좀 못 갔던 이제 소재 뭐 부품 장비 같은 업종들 같은 반도체 경우에는 소부장.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닉스가 돈을 벌고 그들이 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부품을 구매하거나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제 사이클이 이제 IDM이 돈 번 다음에 버는 사이클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번 코스닥 하락장에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업황 측면에서는 이미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향후 3년 봤을 때 최소 지금보다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애널리스트들 레포트만 그냥 읽어봐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이 수급적인 이벤트로 가격 조정이 벌어졌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공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주식이나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제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제 성과급들이 이제 지급이 되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효과들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때부터 이제 국내 경기는 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국내 경기가 개선될 때는 이제 뭐 소비라든가 이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사서 쓰는 대상들 쪽으로 매출도 일어나고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재 섹터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점유율이 높다거나 혹은 이익 개선들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익의 증가폭이 뭐 적어도 올해보다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는 같이 한번 뭐 지금부터 스터디해 볼 만한 충분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반기에 또 뭐 환율이라든지 매크로적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어디에 주목을 하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까요? 뭐 저는 사실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도 근데 매크로는 이게 훌륭하신 위원님들 보고서 보면서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뭐 딱 하나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금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정확하게는 미국 시장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미국의 금리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없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시장이 답을 해줄 이 AI 혁명이라는 시대 정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의 질문은 딱 하나거든요. 무슨 돈으로 과연 캐펙스를 계속 할 거냐. 처음에는 자체 현금으로만 했었고 그 다음에 채권 조달을 하고 있고 뭐 일부는 유상증자도 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캐비너시 의장이 나온 이후에 이제 뭐 은행들의 상업 대출이 좀 허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언급들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어떤 돈을 조달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캐펙스를 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 금리라는 이 상황이 좀 내려가는 것이 어쨌든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고 또 지금 미국이 중국과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AI 혁명을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려서 결국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필요한 군비가 결국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장이 예측과 다르게 너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간다고 하면 어쨌든 자금 조달에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를 포함해서 뭐 내년까지 전체를 봤을 때 뭐 딱 하나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하면 미국의 10년물 금리 지표가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냐, 혹은 과거 예상처럼 물가가 안정되면서 지금보다 조금 한 칸 내려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정말 버블로 시장이 갈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